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의 거장,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다들 아실 텐데요. 그의 개인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회사죠. 듀크 패밀리 오피스. 여기가 최근에 AI 투자 포트폴리오에 아주 큰 변화를 주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그 AI 혁명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있던 엔비디아 주식을요. 전량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반도체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 TSMC와 소프트웨어 거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새롭게 투자했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종목 교체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AI 산업의 다음 장, 다음 챕터를 예측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많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드러켄밀러 같은 이런 거물급 투자자의 결정에는 항상 시장의 흐름을 읽는 깊은 통찰이 담겨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결정의 배경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께서 현재 AI 시장을 이해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사이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거죠. 엔비디아. 이 가장 뜨거운 주식에서 발을 뺐다는 점인데요. 이걸 뭐랄까, 단순히 그냥 AI 열풍 끝났나 보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 질문이 정말 핵심을 짚으신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 AI에 대한 비관론으로만 딱 해석해버리면 어쩌면 더 큰 그림을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드러켄밀러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그 AI 붐 초기 내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누구보다도 AI의 잠재력을 일찍 간파하고 또 과감하게 투자했던 그런 인물이죠. 네, 맞아요. 정말 초기 투자로 유명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의 이번 매도는 AI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엔비디아가 이끌었던 소위 말하는 첫 번째 폭발적인 성장 단계. 그 단계가 이제 정점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엄청난 기대감이 주가에 완전히 아주 충분히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이 좀 떨어졌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좋은 회사와 좋은 투자는 다르다. 이런 맥락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의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하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동안 워낙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미래의 거의 완벽한 성공까지도 미리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드러켄밀러 같은 아주 노련한 매크로 투자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잠재적 위험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쳤을 때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리고 또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집중 위험,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하죠. 위험 관리 차원이군요. 네, 그의 투자 역사를 쭉 보면요. 항상 시장의 의견 일치, 즉 컨센서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슬그머니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거든요. 이번 결정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랄까, 가장 뜨거운 파티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다음 파티 장소를 물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하, 다음 파티 장소. 그게 바로 TSMC와 마이크로소프트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 두 기업은 엔비디아와는 어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걸까요? 아까 잠깐 성장의 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장의 질. 엔비디아가 그 AI 칩 설계라는 특정 분야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다면요. TSMC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좀 더 근본적이고 넓은 기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TSMC부터 보면요. 이 기업은 최첨단 반도체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거의 유일무이한 파운드리 기업이죠. 공장. 반도체 공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또 애플이든 AMD든 AI 칩을 설계하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사실상 TSMC 없이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야, 이거 정말 많이 듣던 비유인데 딱 그거네요.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경쟁에 직접 뛰어드는 대신에 금을 캐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곡괭이랑 삽을 파는 전략. 그거랑 정말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십니다. 딱 맞아요. 누가 금맥을 찾든 어떤 회사가 더 좋은 칩을 만들든 삽과 곡괭이는 계속 팔리는 거니까요. TSMC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특정 AI 칩의 유행이라든지 혹은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하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그냥 AI 반도체 수요 증가 자체의 수혜를 아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안정성이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다른 축입니다. 이 기업은 엔비디아 칩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자신들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통해서 AI를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죠. 그리고 또 코파일럿 같은 AI 서비스를 자신들의 막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러니까 윈도우나 오피스 365 같은 곳에 통합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AI 기술을 실제 사용자들이 쓰는 서비스랑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하는 뭐랄까 가장 강력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러켄밀러는 이 두 기업, 즉 TSMC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변동성이 클 수 있는 특정 기술 경쟁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서 AI 생태계 전체의 성장에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타려는 바로 그 성장의 질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이게 단순히 AI라는 테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각 기업이 어떤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기업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엔비디아 매도 시점에 주가 수익 비율 P라고 하죠. 이게 50배를 훌쩍 넘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TSMC는 30배 중반, 마이크로소프트는 30배 후반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 숫자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엔비디아가 비싸고 다른들은 좀 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PE 비율 자체만 놓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보다는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기대를 품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51배 PE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몇 년간 거의 뭐랄까 완벽한 수준의 성장을 계속 이어가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완벽한 성장이라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경쟁 심화 아니면 거시경제 환경 변화 같은 거에도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만큼 강력한 성장성을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이제 더 이상 놀라움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이미 좋은 소식은 가격에 다 반영됐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네, 비슷합니다. 반면에 TSMC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요.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이 기업들도 AI 덕분에 분명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PE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네, 그게 흥미롭네요. 왜 상대적으로 낮을까요? 바로 거기서 이제 상대적 매력도라는 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 두 기업 역시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서 아주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주가에는 아직 엔비디아만큼의 그런 극단적인 기대치가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 이걸 보통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죠. 이게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더 오를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이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특정 칩 설계보다는 생산 인프라, TSMC나 아주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MSFT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덜 받게 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케밀러는 단순히 싼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우량한 자산을 찾는 거죠. 즉,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더 매력적인 것, 거기를 찾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래 잠재력이 아직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지점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투자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관리 그리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AI 산업 전체의 가치 사슬, 밸류 체인, 이 관점에서 드러켄밀러의 움직임을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칩 설계의 대표주자 엔비디아를 팔고 칩 제조의 핵심인 TSMC와 AI 플랫폼 서비스의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했다는 것, 이게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질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드로케밀러의 AI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AI 가치 사슬 내에서요,
경쟁이 가장 치열해질 수 있거나 혹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특정 단계를 좀 건너뛰고 대신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트.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핵심 지점들, 거기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해자, 모트.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그 개념이군요. TSMC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그런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먼저 TSMC를 한번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SMC는 최첨단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자본 투자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라서요. 신규 기업이 여기에 진입한다는 건 극도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군요. 네. 그래서 매우 깊고 넓은 해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AI 칩 설계 경쟁이 앞으로 아무리 치열해진다고 해도 뭐 최종 승자가 누가 되든 간에 그 칩을 생산하려면 결국 TSMC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이것이 바로 TSMC가 가치 사슬의 상류, 업스트림, 즉 생산 단계를 딱 장악하면서 갖게 되는 강력한 힘입니다. 물론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변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상류는 TSMC가 잡고 있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치 사슬의 하류, 다운스트림 쪽에서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입니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또 운영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와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아마존의 AWS와 함께 거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죠. 여기도 막대한 초기 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해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네, 클라우드 시장은 정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해자는 바로 윈도우 운영체제와 오피스 365라는 전 세계 정말 수억 명의 사용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자산이죠. 여기에다가 코파일럿 같은 AI 기능을 딱 통합함으로써 AI 기술을 가장 빠르고 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자들에게 보급하고 이걸로 수익화할 수 있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 기존의 강력한 사용자 기반 위에 AI를 얻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AI 기술을 최종 사용자 경험 그리고 비즈니스 생산성으로 연결하는 그 관문 역할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전환 비용이라는 해자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쉽지 않죠. 와, 설명을 듣고 보니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드러켄 밀러는 AI 경쟁의 가장 치열한 중간지대, 예를 들면 칩 설계 경쟁 같은 곳보다는 가치 사슬의 시작점, 즉 제조는 TSMC가 잡고 그리고 끝단, 플랫폼과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잡는 이렇게 경쟁 우위가 확실하고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적인 지점들을 양쪽에서 딱 틀어주려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리하게 보셨네요. 변동성이 크고 앞으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사실 예측하기 어려워 그런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거죠. 대신에 AI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안정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 말하자면 산업의 척추와 같은 부분을 선점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생태계의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주 뚜렷하게 엿보이는 대목이죠. 야, 정말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기업이 유망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산업 전체 구조와 그 역학관계 속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한번 종합해 볼 때 AI 시대를 이해하고 또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우리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에서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하워드 막스가 늘 강조했던 2차적 사고, Second Level Thinking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차적 사고는 아주 단순하고 표면적이죠. 예를 들면 AI가 대세네, 그럼 가장 유명한 AI 기업인 엔비디아 사야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네, 직관적이고 쉬운 생각이죠. 그렇죠. 하지만 2차적 사고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AI는 대세가 맞아. 인정.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를 보니까 와, 여긴 이미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네. 여기서 더 오르려면 지금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뭔가 서프라이즈가 필요할 텐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혹시 리스크는 없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AI 붐의 수혜는 똑같이 입으면서도 아직 시장의 기대가 덜 반영된
그러면서도 사업 구조는 더 안정적인 그런 기업은 없을까? 아, AI 칩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TSMC가 있네. 또 AI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해서 돈 버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있구나. 그럼 이 기업들의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더 깊이 파고드는 것. 이게 바로 2차적 사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표면적인 해석 너머에 있는 이면. 예를 들면 가격에 반영된 기대치라든지 산업 구조 내에서의 역할과 경쟁 우위,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까지 다 고려하는 그런 입체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드러켄밀러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AI에 대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바로 이 2차적 사고에 기반한 아주 전략적인 판단의 전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또 진화하는 AI 생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점,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뭐랄까 비유하자면 가장 빠르게 질주하던 경주마에서 일단 내려와서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AI라는 거대한 제국을 굳건히 떠받칠 두 개의 핵심 주춧돌, 즉 TSMC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최근 투자 전략 변화를 통해서 AI 시대를 읽는 아주 깊이 있는 관점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었네요. AI 혁명의 첫 번째 파도 이후에 다가올 다음 단계를 내다보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밸류에이션을 아주 냉철하게 평가하고 가치사슬 내에서 가장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에 전략적으로 베팅하는 이런 거물 투자자의 통찰을 제대로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느꼈지만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시장의 이런저런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와 장기적인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가 과연 어디에서 창출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데 아주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드러켄밀러는 AI 가치 사슬에서 핵심적인 제조, TSMC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 이 두 영역 외에 AI 가치 사슬의 다른 부분 중에서 아직 시장의 주목은 좀 덜 받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2차적 사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회, 그런 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품질 데이터 분야라든지 아니면 칩 외에 네트워킹 장비나 냉각 시스템 같은 다른 인프라 쪽은 어떨까요? 혹은 의료나 금융, 물류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AI를 아주 혁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업들 속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드러켄밀러의 다음 행보는 또 어디를 향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